민족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대한민국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 면에서 주야불시 우리 방송에 온 전념을 다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참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 역시 80세를 넘기면서 옴짝달싹 못하고 집안에서 컴퓨터와 밤낮으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여러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중국 윤영성 시명에서 남종화 씨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남종화 씨는 매일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 소감도 올려주시고요. 또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남종화 씨뿐이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에서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함께 하고 계신데요. 동포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늘 관심 갖고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정한 사연을 받고 나니까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어니언스입니다. 편지.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으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으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종화 씨의 그 좀 짤막한 편지 사연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애청자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올 때마다 책임감도 느껴지고
가슴도 뭉클하고 너무 감사하고 뭐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많이 사랑을 해주고 또 본인들이 이야기를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남정화 씨는 참 부지런하신가 봐요. 우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 모든 패널들의 신상이 어떤가도 막 찾아보시고 그래요? 혹시 감기 걸리지 않으셨나도 막 걱정하시고 네. 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애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편지를 보내고 본인이 나오는 그 편지 사연만 네. 뭐 찾아 듣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내용만 보지 진행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사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다 찾아보고 또 감기 걸리는지까지 신경 써주는 거 보면 네. 정말 우리의 애청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청자 유언 같아요. 애청자 유언. 네. 특히 또 아마 전춘하 교수님께는 관심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동포시면서 한국에 와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후배를 양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막 우리 중국 지역에 살고 계시는 동포분들은 얼마나 막 뿌듯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코너를 참여하면서 네. 제가 이제 만나는 보통 이제 학생들 많이 만나잖아요. 20대, 네, 뭐 그렇죠. 박사 학생들도 해도 뭐 30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편지 사연을 읽으면서 지역이 다르지만 같은 동포들이 다른 삶 그리고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어린 학생들도 있고 실제 뭐 좀 연장하신 분들도 계셔서 저야 정말로 정말 내 편지 읽을 때마다 그분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을까? 네. 이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을까? 그분들 이야기도 너무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늘 그분들의 안부도 인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은 목소리로 통하고 글로 통하는 이런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있어서 우리 중국 지역에 또 한국에 나와 계시는 많은 동포분들은 고국도 느낄 수 있고 고향의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애청자분들은 저희들 이제 편지 사연을 읽고 나서 네. 본인들이 써온 편지라면 네. 나는 이런 의도로 썼다. 또 내가 쓴 편지는 아니지만 내가 들으면서 진행자분들과 다르게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면 정말 공감한다. 이런 내용을 많이 남겨주면 네.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전춘하 교수님께서 유튜브로 이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한국에 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다 들을 수 있고 뭐 어플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좀 더 편안하게 유튜브에다 올리고 또 중국에 계신 동포분들이나 다른 나라에 이제 또 계신 네. 동포분들 더 잘 볼 수 있게 더우티아나 뭐 다른 채널을 해서 제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지역을 남기거든요. 네. 어디에 있는 누구가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되게 뿌듯하면 전번에는 해남 지역에 있는 동포분이 네. 보통 우리 전북 삼성만 있는데 네네. 해남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게 사실 짤막한 몇 마디 얘기지만 서로에게 보내주는 응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글 올리신 분들이 성함을 정확하게 한자로 잘 몰라서 음역으로 대략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올릴 때는 이중언어로 같이 올려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편지 사연을 받을 수 있게 또 밑에다가 짤막한 홍보글까지 올려서 듣고 있으신 분들은 행복 편지를 싱후邮箱 네, 그렇게 해서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행복 우체통에 편지 사연이 그냥 넘치고 넘칠 것 같아서 벌써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동포의 다양한 삶을 같이 보는 거죠. 네. 기대 많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눈이 오고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근데 소식을 보니까 중국 흑룡강성 지역이 영하 막 40m까지 내려갔다. 뭐 그런 소식이 있어서
제가 막 발이 시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평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보통 20도, 영하 20도 정도는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며칠 전에 특별히 추웠잖아요. 그럴 때는 거의 러시아하고 중국 변경 지역에는 원래 보통 한 30도, 영하 30도 정도 내려가니까 40도면 어떤 개념이죠? 그러니까요. 그냥 나가자마자 얼어붙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북극 한파가 온통 덮어서 온 세계가 이렇게 눈 폭탄에다가 추위 폭탄까지 맞고 있는데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를 코로나도 잘 이겨냈으니까 네. 한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실 겁니다. 네. 자,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요녕성 대련시 최준봉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소띠해의 소를 말해본다. 이런 사연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올해는 소띠해다. 1949년 소띠로 태어난 나는 소를 말하고자 한다. 내가 소띠해에 출생하여 부지런하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고 좀 잘못하면 소처럼 둔하다고 책망받았다. 그래도 나는 황소를 즐긴다. 그것은 단지 내가 소띠로 태어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황소의 품성이 좋았고 어찌 보면 내가 황소의 품성을 닮은 것 같아서다. 나는 연변의 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리하여 황소에 대하여 보고 듣고 겪은 일이 많았다. 연변 황소는 부지런하고 외모상으로도 체질이 실하고 건장하며 골이 작고 목이 짧고 힘이 세다. 이런 특성을 지닌 연변 황소는 연변 조선족의 생산과 생활의 중요한 조성 부분으로서 세세대대로 그를 의거하고 존대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시기,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황소 수레의 탄약을 나르고 부상병을 호송한 불굴의 공천이었다. 60여 년 전 농촌의 처녀들은 그 황소 수레에 앉아서 시집을 왔고 늙은이들은 또 그 황소 수레에 앉아 온 거리를 돌며 진갑과 칠순을 셌다. 농업 기계화란 볼 수도 없던 지난날. 황소는 농촌의 유일한 노동 공구였고 생산력이었다. 연변의 곳곳마다 황소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데가 없다. 그래서 연변 인민들은 황소를 불굴의 공천으로 최고 우대와 혜택을 주었다. 연변의 조선족들은 비가 새는 초가집에서 석유 등잔불을 켜고 살지언정 황소만은 뜨뜻한 벽돌 기와집에서 전등불을 켜고 배불리 먹였다. 그리고 농만 계절에도 자기도 먹기 아까운 찰떡도 쳐서 먹였다. 소 닭 보듯이 황소에게 그리 큰 관심이 없던 나는 농촌에 내려온 첫 해 황소 수레를 몰고 다녔다. 그때 내 나이 17살이었다. 그때 나는 매일마다 황소와 코를 맞대야 했다. 나는 초중을 졸업하고 황현기술원 생산대 부대장이란 직책을 걸머쥐고 농촌 면모를 개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1970년 봄, 내가 인솔하는 민병패는 전현에서 우수청년 돌격대라는 칭호를 수여받고 경험 소개도 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때 내가 황소띠로 태어나서 맺어진 황소 정신의 풍성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민족 문화 특성을 소유한 연변의 황소는 일종의 문화 품격과 정신의 상징이다. 그리고 나의 자랑이며 연변 조선족 인민의 자랑이기도 하다. 나는 황소를 자랑하고 황소를 노래한다. 둥글둥글 둥글소
음매 정답네. 너는 황소, 나는야 너를 닮은 황소띠. 부지런히 일해서 복된 살림 이루세. 라는 글을 써서 보내오셨네요. 황소띠라고 하셨는데 그 소띠들이 대부분 참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소띠들 보면 저희 집도 소띠 있는데 네네. 저희 언니거든요. 정말 소처럼 일하세요. 그 학교에서 네. 그 연약한 몸인데 학교 일을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소처럼 그냥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풀을 먹고 우유를 짜낸다. 이 중국말로 네네.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정말 매일마다 힘든 줄 모르고 말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일을 다 네. 해내더라고요. 그걸 보면 소띠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면 끈질기게 맞아요. 일하는데 그 정신만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좀 우직하죠. 그리고 예. 뚜벅뚜벅 맞아요. 그냥 뭐 계속 자기 네.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띠 분들, 저는 이제 소띠가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은 그 언니 오빠들이잖아요. 소띠다 하면 아, 성실하게 일 잘한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아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교수님은 무슨 띠? 저는 이제 뱀띠입니다. 뱀띠. 아, 그러시군요. 네. 저도 뱀띠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뭐 그래서 우리가 척척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마다 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근데 그 띠에 맞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이미지 네. 이런 게 참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뱀띠를 작은 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영리하다. 뭔가 그렇죠? 이제 일을 나왔을 때 물론 이렇게 묵직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저도 뭐 할 때 항상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맞아요. 생각을 한 다음에 일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래서 네.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하고 토론도 하고 네. 말 많죠. 저도 어떤 일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 1, 2, 3, 4, 뭐 이렇게 생각하게 네, 저도 그래요.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자, 우리 신축년 소띠해에 보내주신 최준봉 선생님의 소띠해의 소를 말해본다. 쭉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네요. 우직하게 한 길로 뚜벅뚜벅. 그렇죠. 네. 주위에 소띠를 좀 찾아보고 네.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소띠의 분들처럼 우리도 좀 우직하고 성실하게 한 해를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최준봉 선생님을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올해 내 띠예요. 신축년은 나의 해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생활하셔서 좋은 결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이 불러줍니다.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차순덕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1시간 동안 있었던 일. 무슨 일일까요? 교수님이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버스가 공상은행 문 앞에 있는 정류소에 도착하자 맨 마지막 사람으로 내렸는데 웬 한정 늙은이가 다가오면서 이 버스가 몇 호 버스냐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32호 버스라고 대답하고서는 발길을 돌렸다. 웬일이지? 버스 앞에 32호라고 크게 써 있는데. 그는 버스를 타려고 불편한 다리를 움직이면서 버스 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모르는 버스는 그만 떠나는 것이었다. 나는 공상은행 영업청으로 가서 저축통장을 창구에 있는 영업원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통장을 어디엔가 대어보더니 입금된 것이 없다고 하였다. 나는 외국에서 붙여온 것인데 다시 잘 봐달라고 했다. 그는 짜증난 표정으로 없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다시 확인할 목적으로 찹찹한 심정을 그러나 좀 높아진 목소리로 한국에서 달러로 입금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는 저축통장을 다시 어디엔가 대어보더니 아까보다는 다소 누그러든 목소리로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했다. 이는 입금된 것이 맞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송금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오해를 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행문을 나서서 버스 정류소 쪽을 보니 32호선 버스를 타려던 늙은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다가가 보니 그는 도수가 매우 높은 근시 안경을 끼었는데 버스 번호를 볼 수 없는 정도였다. 이때 마침 32호선 버스가 그를 인도하여 버스에 태웠다. 그는 나를 보면서 시에시에 하고서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가 목적지에까지 무사히 가기를 바라면서 사진관으로 갔다. 이틀 전에 찍은 결혼 58주년 기념 사진을 찾아야 했다. 사진이 나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유, 사진하고 선생님하고 똑같으신데요. 사진을 넣은 봉투에서 화환 웨딩드레스 촬영이라 쓴 것을 보고서 사장님은 한국에서 오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내년에도 꼭 또 오십시오. 더 잘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에 앉은 나의 머릿속에서는 은행이 젊은 영업원 여자, 앞을 잘못 보는 늙은이, 이국 타향에 와서 사업하시는 여 사장님이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인생길에는 참으로 천차만별의 일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또다시 느껴졌다. 네. 차순덕 씨가 그 짧은 시간에 느끼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럴 수 있구나. 항상 조심해야겠네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1시간 동안 안에 네. 한정 어르신을 만났고 그렇죠. 또 영업원을 만났고 또 사장님을 만났고 네. 이 대하는 태도마다 다르면서 본인의 그 감정도 달라지잖아요. 네. 우리가 진짜 매일마다 사람 만날 때 내 기분에 따라서 대하는 거 아니라 항상 기분 좋게 대해야 한다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가 상대방에게 주는 기쁨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침에 만약 나갔는데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면 하루 종일 뭘 해도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네네. 어디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 분위기가 안 좋고 내가 짜증난다 하면 하루 종일 그 짜증난 그 기분 때문에 잠깐 10분 안에 일어난 일인데 정말 24시간을 영향 줄 수도 있거든요. 네. 아주 도수 높은 안경을 쓰신 어르신이 버스를 잘 못 타고 계시는데 태워드렸고 네. 그리고 또 은행에 가서는 조금만 친절하게 대했으면 기분 좋게 그 송금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참 친절이 문제네요. 근데 그래도 이 네. 그 저희 이제 편지 사연을 보내신 분이 그 언성을 높였다는 거는 자기가 살짝 언성 높이고 특별하게 따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걸 또 보면 물론 상대방이 나한테 기분 좋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따라별 만하네요. 그렇죠. 네. 아니 있잖아요. 다시 맞아요.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왜 없다 있는데 왜 없다 아까 그랬어요 이러면서 따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기분 좋은 건 사진관의 사장님. 맞아요.
예쁘게 나왔다.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들 보통 사진 찍으면 기본적으로 너무 포토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딱 네. 봐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기분 좋은 말 해주시면 완전 달라지죠. 알면서도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도 또 오세요. 더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하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 오전에 있던 은행에서 있던 일 이런 거를 전부 다 잊어버린 거죠. 그냥 그렇죠. 사진 생각, 그다음 내가 좀 네. 젊고 예뻐졌다 이런 생각만 하고 하기 때문에 사장님처럼 하는 말을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경비 아저씨가 잘 다녀오세요 라고 먼저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인사할 걸 이런 생각과 함께 진짜 오늘은 왠지 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참 이렇게 짤막한 인사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주는 기쁨이나 행복 같은 거는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습관적으로 그렇게 네. 하는데 그분 원래 인품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요. 좋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 굉장히 반갑게 대해주는 학생. 그럼 그런 네. 친구들 계속 기억나요. 저는 오늘 기분 좋은 거는 아침에 나오는데 애가 엄마 요즘 살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갑자기 살이 안 빠졌는데 빠진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네. 그 부츠가 지퍼가 안 올라가는 것도 일부러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한마디가 무슨 생각을 해서 그 한마디를 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너무 좋아서 용돈까지 주고 왔잖아요. 네, 우리가 주고받는 하루의 첫 마디가 상대방에게 행복도 줄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한번 기분 좋게 해줄까라는 것도 연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좋은 생각입니다. 네, 권진원이 불러주는 살다 보면 들으면서요. 선출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는 순서입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국 요녕성과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국 요녕성 시명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심양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조선족 기업가 협회 회장단이 중국 심양의 조선족 사회에 마스크를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먼저 들어있네요. 네, 최근 심양과 대림 지역 코로나 사태에 표성룡 중국 조선족 기업가 협회 회장단 회장은 두 지역 조선족 사회에 마스크 3만 여 장을 기부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12일 진행된 마스크 전달식에서 표성룡 회장은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뭉쳐야 한다며 다 함께 이 고비를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만 여 장의 마스크는 심양, 대련 지역의 조선족 사회단체와 학교, 문화와 매체 출판 단위 등에 널리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표성룡 회장은 전국 각지 조선족 단체와 한국조선 등 지역에 총 30만 원 가치의 마스크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조선족 정협 회원들이 우수 제안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제안을 받았습니까? 정협 단동시 제15기 위원회 제24차 주석회의에서 정협 단동시 위원회 2020년도 우수 제안을 표창할 데 관한 결정을 통과시켜 33건의 우수 제안을 표창했습니다. 그중에 정협
피위원회, 성구정협연락지도위원회, 비성직 주임 등 4명이 공동 상정한 고급 기능 인재 건설을 강화하여 단동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할 때 관한 건의, 단동시 조선족연합회 심성송 회장 등 4명이 공동 상정한 사회구역 재택의료 양로 결합 지원 강도를 높일 때 관한 건의, 박힘산 위원 등 2명이 공동 상정한 뉴미디어를 이용하여 단동 관광 문화 사업 발전을 추동할 때 관한 건의가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 윤영성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사할린 연구가인 진율리아 씨가 사할린 한인에 대한 연구한 책이 출간됐다고 하는데 어떤 책입니까? 진율리아 연구가가 지금 사할린의 한인 디아스포라 본국 귀환 문제 그리고 소비에트와 러시아 사회로의 통합 서적의 한국어 완역본이 지난해 말 한국에서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사할린에서 한인 사회의 형성 배경과 과정, 한인들의 성관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정책과 태도, 사할린 한인들의 전체성 확립과 디아스포라의 형성 등 사할린 한인의 강한 문제를 종합적이면서도 매우 친밀하게 밝혀낸 연구물입니다. 특히 이 글은 사할린의 공식 자료를 사용하여 사할린 한인 사회의 역사를 분석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할린 한인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다루고 있나요? 네, 이 책은 사할린 한인 1세대와 1.5세대의 귀환 문제를 밝히는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귀국 문제 해결이 사할린 한인 문제 해결의 전착점이 될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귀환이 문제 해결이 전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인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역사적 모국으로 귀국하면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들은 실질적인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산가족 문제가 개인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형태로 전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가 떠나면서 사할린 한인들 내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 세대의 귀국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가 생긴 것입니다. 네, 이 책을 펴낸 진율리아 씨는 어떤 분이십니까? 네, 진율리아 이완남나는 1979년생이고요. 사할린 동포 3세입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를 졸업했고 대한민국 고려대학교 역사학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 연방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사할린 한인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할린 다민족 사회, 가라호토의 역사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 사할린과 쿠릴 열대의 역사와 관련된 여러 편의 저서와 논문 등 연구 업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할린 주현도 박물관 과학편집부 부장이고 사할린 박물관 소식 잡지의 책임 편집자를 역임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할린 동포 3세 진율리아 씨가 펴낸 사할린의 한인 디아스포라 책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해 말에 한국에서 출간이 됐다고 하네요. 사할린의 공식 자료를 사용해서 사할린 한인사회의 역사를 분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귀환해서 우리 고국에 와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귀환 문제 해결이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보문고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할린 동포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이 향기. 으이구, 고구마가 그렇게 좋아요? 그럼 난 세상에서 고구마가 제일로 맛있어. 건강에도 좋지, 다이어트에도 좋지, 배도 부르지. 당신 고구마 사랑을 누가 말려요, 누가? 근데 이건 안 가져왔어요? 이거라뇨? 에이, 고구마의 단짝 친구인 이것 말이에요.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그럼 고구마에 이거 없으면 팥없는 찐빵인 거 몰라요? 꺼내기 귀찮은데 그냥 물 마시면 안 돼요? 안 돼. 그럼 여기 있는 사이다 마셔요. 소화 잘 될 거예요. 어떻게 사이다하고 이걸 비교해? 까탈스럽긴. 왜 그래요? 체했어요? 체한 게 아니라 목이 매서 그래. 이거 좀.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이거 담그기 귀찮아서 안 줄라 그랬더니. 여기 있어요. 저쪽 보고 트림해요. 이제 살 것 같다. 역시 이게 최고야. 그렇게 좋아요? 그럼 천연 보약이 따로 없지. 앞으로는 이거 절대 떨어뜨리지 마요. 김치 냉장고에 가득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많이. 고구마 먹고 목이 맸는데 이것 먹고 쑥 내려갔네요. 고구마 먹고 목이 맬 때 이것을 먹으면 잘 내려가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고구마와 같이 먹기도 하지만 주로 밥 반찬으로 많이 먹죠. 동국세시기 11월조에 보면은요, 무뿌리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김치를 담근 것을 동침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한자어 동침을 일반인들이 이것이라고 부르면서 생긴 이름입니다. 다른 문헌에서는 동침저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한자 명칭에 담긴 의미는 겨울에 물에 담가서 먹는 김치라는 뜻과 겨울에 국물이 연 김치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요. 주로 겨울에 먹는 물김치를 이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고추가 보급되기 전에는 김치를 소금에 담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먼저 시작된 김치의 기본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을 만드는 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통모에다 소금물을 부어서 담그는데 이때 생강이나 파, 청각, 풋고추 같은 것을 묶어서 넣기도 하고요. 통배추나 맑게 고른 육수, 찹쌀 끓인 것을 넣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여기에다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넣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무김치의 하나입니다. 소금에 절인 통물을 국물이 흥건하게 해서 심심하게 담근 김치를 말하는데요. 군 고구마나 찐 고구마에다 시원한 이것을 먹으면 환상의 궁합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동동주, 2번 동치미, 3번 동그랑땡.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김희안, 성우 송백경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겨울에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살얼음이 살짝 낀 이것 국물을 떠먹으면 정말 이가 시릴 정도로 시원하고 무도 아삭아삭하고 맛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먹기도 하지만 이것 국물에다 냉면을 말아 먹으면 겨울철 별미라고 할 수 있죠. 따뜻한 온돌방에서 이가 시릴 정도로 찬 이것을 그냥 먹어도 되고요. 여기에다 메밀국수를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떡이나 고구마를 먹을 때도 이것을 함께 먹으면 개운하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죠.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것 많이 담가 드실 겁니다. 나만의 이것을 담그는 비법이나 또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요. 또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려극장을 설립한 극작가이자 연출가 또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아주 만능 제주꾼이셨던 김혜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향이 부산이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연해주로 이주를 해서 중학교 때부터 연극을 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 조선중학연예부가 고려인 연극계를 대표하는 집단이 됐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학교뿐이 아니라 일반 청년 노동자들이 다니는 공장이나 학 기관에도 예술단이 연예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중학연예단도 있었지만은 신안촌구락부 연예단도 있고 또 연초 제조 공장 연예단, 단추 공장 연예단 다 이렇게 청년들은 그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연극 공연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낸 두 연예단이 있었는데 하나가 제2호 9년제 신안촌 조선학교 학생연예단 그리고 신안촌구락부 연예단 이 두 연예단이 가장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여서 나중에 이 두 연예단이 주축이 돼서 고려극장을 창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그 조선중학의 연예부가 고려인 예술 경쟁 대회에도 나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에게 그 연극의 뜻을 두고 이렇게 연기력을 연마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렇게 격려를 해왔기 때문에 1928년 3월 16일, 17일 양일간 해사면 공청회 간부회의가 주최하고 선봉신문사가 후원해서 우리 고려인 젊은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이런 대회를 열었지요. 그때 조선중학교 학생연예부가 승리와 사랑이라는 그 연극을 가지고 또 소비에트 당학교 학생연예부는 사랑의 대면, 스탈린그락부 연예부, 여기가 신안촌구락부 연예부기도 하죠. 여기 네. 헐투, 또 노동학원 연예부가 새벽종 이걸 가지고 이틀간 밤에는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그 연기를 끝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조선중학 학생연예부가 스탈린그락부 연예부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고 그때 학생연예부에서 내세운 그 희곡 연기 승리와 사랑은 희곡 부문에 1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서 또 학생들이 대단히 그 연극의 뜻을 두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럼 승리와 사랑에서 김혜우는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이것은 그 모든 자료를 뒤져봐도 이 내용은 전하지 않습니다. 이때 네. 이들이 참가해서 연기를 잘했다 이런 정도밖에 없어서 그 신안촌 구락부하고 또 조선중학 연예부가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김혜우는 당시에 신안촌 연극 그 구락부에서도 활동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당시에 그 학생연예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종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9년제니까 9년을 졸업하고 나면 네. 거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안촌구락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학생연예부원들이 학생연예부로 활동을 하면서 신안촌구락부 활동으로 동시에 했고 또 졸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뜻을 둔 학생들은 그 신안촌구락부로 넘어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김혜운도 역시 또 물론 당시 학생연예부로 활동을 열심히 했던 학생들 일부는 졸업하면서 연극의 뜻을 두지 않고 다른 직장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는데 네. 연기의 뜻을 둔 배우들은 다시 신안촌구락부로 넘어가서 계속 연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김혜운 같은 경우 다시 신안촌구락부로 넘어가서 자기의 그 연기자의 그 자질을 끊임없이 길러나갔죠. 그럼 김혜운이 이제 조선중학 연예부에서 연극을 하다가 다시 신안촌 구락부로 계속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그때 언제쯤부터 배우가 아니라 희곡을 썼을까요? 이
이것도 지금 연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한 26년경에나 썼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만은 그때 태장춘과 함께 공동으로 불이라는 이런 희곡 작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썼던 제가 언급도 있습니다만은 쓰라린제치나 쇠팔이나 또 김혜운이 태장춘과 공동으로 쓴 불이라는 이런 희곡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련의 당시 10월 혁명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그런 희곡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떤 10월 혁명으로서 새로운 이런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렇게 많이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썼고, 또 하나는 고려인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학적으로 뛰어난 순수 예술 희곡 작품을 쓸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습작 수준으로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생산해냈던 것이죠. 네네. 그럼 다양한 희곡들이 많이 나왔겠네요. 다양한 희곡들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연해주 우리 고려인들의 모국어 구사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네. 또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수준 높은 미학을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은 아마추어적인 습작의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작품을 꽃피운 것은 1935년에 고려극장이 찬란히 개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쯤부터는 희곡 작품도 대단히 전문적이고 예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김혜운이 신안촌 구락부 연회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고려극장을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김혜운이 초기 창단 멤버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죠. 네. 그때 창단 멤버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마 20여 명쯤 되는데, 네. 그 중에 1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극장에서 창단 멤버로 굉장한 활약을 했겠네요. 네, 그때 극장에 들어가서 활약하면서부터는 연기력, 그리고 모국어 희곡 작품을 쓰는 창작 능력, 또 연출 능력,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이제 전문적인 자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로서부터 배우면서 끊임없이 연마를 했겠죠. 그래서 그전에 신안촌구락부에서 활동했을 때와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른 차원에 진입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고려극장에서 처음 공연한 작품은 어떤 건가요? 첫 작품은 이제 문세준이라는 그 작가가 불타는 집이라는 그 작품을 내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을 아직은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역시 10월 혁명을 형상화한 희곡 작품,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 3년 뒤에 1935년이 되어야 네. 비로소 본격적인 전문예술극장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고려극장의 설립자, 이 창단 멤버 중에 한 명인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김혜운의 신안촌 구락부 활동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수희가 불러주는 광야 들으면서요, 저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거친